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산골 깊은 곳, 사람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첩첩산 중에 오득현이라는 노인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조차 이 골짜기 끝 외딴 집의 존재를 잊고 지낸 지 오래였지요. 오득현은 이미 60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허리가 고닫고 손발도 성한 편이었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깊은 물가에 가라앉은 돌처럼 무겁고 슬픈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노인은 날마다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이면 지팡이 하나에만 의지한 채 뒷산 정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한참이나 올라 정상에 이르면 오득현은 허공을 향해 오랜 시간 서 있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는 아무도 없었지만 만약 누군가 보았더라면 필시 기이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노인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혹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듯한 자세로 한 시즌이 넘도록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간혹 오득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30년 전쯤 이 산골로 들어온 사내라는 것,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고 홀로 지낸다는 것, 그리고 젊은 시절 무슨 큰일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 하나 그 이야기는 모두 짐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정확히 아는 이가 없었으니까요. 저 영감, 혹시 살인이라도 저지르고 숨어 사는 게 아닐런지. 주막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던 촐로들이 이따금 그런 말을 흘리곤 했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 곧 다른 이야깃거리로 화제가 옮겨가곤 했습니다. 산속의 은둔자 하나쯤은 어느 마을에나 있는 법이니까요. 그날도 오득현은 어김없이 산 정상을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소나무 가지 사이로 비스듬히 내려앉았고 가을 끝자락에 차가운 바람이 낙엽을 흩날렸습니다. 노인의 허리는 고닫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3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던 길이었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정상에 오르자 노인은 평소처럼 바위 하나를 등지고 서서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너머로 펼쳐진 하늘은 서서히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득현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형님, 오늘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대답을 기대한 것도 아니었지요. 그저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노인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매섭습니다. 형님도 저승에서 이 바람을 느끼실는지요? 오득현은 두 손을 모아 허공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절을 마친 노인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건만 그 죄책감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오득현은 비로소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노인의 발걸음은 정확했습니다. 이 길을 수천 번도 넘게 오갔으니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을 지경이었지요. 외딴 집에 도착한 노인은 호롱불을 켜고 소박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좁쌀밥 한 그릇과 된장국, 그리고 장아찌 몇 점이 전부였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오득현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밥을 먹는 것조차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은 저승에서 굶주리고 계실 텐데 자신만 이렇게 밥을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노인은 숟가락을 든 손을 멈추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언제쯤이면 이 죄를 씻을 수 있을는지요?
노인의 중얼거림은 적막한 방 안에 그대로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대답을 기대한 것도 아니었지요. 오득현은 식은 밥을 억지로 입에 넣으며 그날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노인의 하루는 흘러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노인은 또다시 산 정상에 올라 허공을 향해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 어린 눈빛으로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볼 것입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 있기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 괴팍한 노인의 가슴 속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그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산속에 틀어박혀 사는지, 하나 머지않아 그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 젊은 나그네가 이 산골 마을을 찾아오면서부터 말입니다. 늦가을의 찬바람이 산골 마을에 불어오던 어느 날, 한 젊은 나그네가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그 사내는 초라한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했습니다. 등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짊어지고 있었고 손에는 긴 지팡이를 쥐고 있었지요. 나그네의 이름은 윤서진이었습니다. 서진은 마을 입구의 주막 앞에 멈춰서서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첩첩산중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이곳이 그가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마을이었습니다.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된 실마리가 이곳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저 실례합니다만. 서진이 주막 안으로 들어서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주막 안에는 막걸리 한 사발씩을 앞에 놓고 앉은 촌로 몇 명이 있었습니다. 낯선 이의 등장에 그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려 서진을 바라보았지요. 어디서 오셨소? 주막 주인이 물었습니다. 50 남짓한 나이의 주인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서진을 살폈습니다. 한양에서 왔습니다. 먼 길을 걸어왔으니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고 있는데 이 마을에 주막이나 사랑방을 내어주는 집이 있겠습니까?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묵어가시오. 방이 그리 넓지는 않지만 하룻밤 쉬어가시기엔 충분하오. 고맙습니다. 서진은 짐을 내려놓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인이 막걸리 한 사발과 묵은 김치를 내어주자 서진은 천천히 술을 마시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새 산속 영감은 어떠신가? 한 촌로가 물었습니다. 다른 노인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지요. 여전하지. 날마다 해질녘 끼면 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아무와도 말을 섞지 않고 지내지. 참으로 괴이한 양반이야. 내 듣기로는 젊은 시절 무슨 큰 죄를 짓고 산으로 숨어들었다더군. 서진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산속 영감이라니. 혹시 자신이 찾던 그 사람이 아닐까? 서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그 산속 영감이라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촌로들이 서진을 쳐다보았습니다. 한 노인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오득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영감이지. 30년 전쯤 이 마을로 들어와 산속에 집을 짓고 혼자 살아왔다오. 무슨 과거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 보통 사람은 아닐 게야. 그 슬픈 눈빛을 보면 말이오. 오득현. 서진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분명 아버지가 남긴 편지 조각에 적혀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찾았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줄 실마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 어르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서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촌로가 손으로 뒷산을 가리켰지요. 저 산 깊숙한 곳에 집이 있다오. 하나 길이 험하고 찾아가기도 쉽지 않을 게야. 게다가 그 영감은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으니 괜히 찾아갔다가 헛수고만 할 게 분명하오. 그래도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서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촐로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주막 주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요. 젊은 양반, 무슨 사연이 있으시오? 굳이 그 외진 곳까지 찾아갈 이유가 있으시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와 관련된 일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드릴 수 없지만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주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시다면 내일 아침 일찍 떠나시오. 산길이 험하니 해가 떠 있을 때 가야 하오. 서진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좁은 방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이 소용돌이쳤으니까요. 과연 오득현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을까? 혹시 아버지를 직접 알던 사람은 아닐까? 아니면 아버지의 원수는 아닐까? 서진은 품속에서 낡은 편지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지요. 희미하게 적힌 글씨를 달빛에 비춰 읽어보았습니다. 득현아, 부디 용서하거라. 이것이 내 운명이었으니. 편지는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편지를 다시 품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3년을 찾아 헤매던 그 진실을 말입니다. 밤은 깊어갔고 산골 마을은 고요한 정막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하나 서진의 마음만큼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지요. 그는 내일 마주하게 될 진실이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오득현은 어떤 사람일까? 그는 아버지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 새벽이 밝아오자 서진은 잠에서 깼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저 산속 어딘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윤서진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일러준 대로 뒷산 깊숙한 곳을 향해 걸음을 옮겼지요. 가파른 비탈길을 한참이나 오르자 숨이 차올랐습니다. 서진은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울창한 숲 사이로 좁은 오솔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자풀이 무성했고 이따금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서진은 허리춤에 찬 단도를 확인하며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르러서야 오득현의 집이 있다는 곳 근처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서진은 깜짝 놀라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가파른 바위길을 돌아서자 한 여인이 산짐승에게 쫓기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지요. 멧돼지 한 마리가 여인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고 여인은 바위 틈에 몸을 숨긴 채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주저없이 달려들어 멧돼지와 여인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단도를 뽑아든 서진이 큰 소리로 외쳤지요. 이놈 물러가거라. 멧돼지는 잠시 주춤하더니 서진을 향해 다시 돌진했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몸을 피하며 단도로 짐승의 옆구리를 그었습니다. 상처를 입은 멧돼지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이내 숲속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서진이 다급히 여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인은 아직도 놀란 듯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고맙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서진은 비로소 여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24쯤 되어 보이는 여인은 소박한 치마 저고리 차림이었지만 자태가 단정했습니다. 다만 그녀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손에는 약초 광주리를 들고 있었지요. 여기는 짐승이 많으니 혼자 다니시면 위험합니다. 약초를 캐러 왔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은인께서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숙여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서진은 괜찮다는 듯 손을 저으며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사십니까? 제가 마을까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산속에서 홀로 지냅니다. 산속에서요? 혼자서? 서진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젊은 여인이 혼자 이 깊은 산속에 산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여인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사연이 있어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힘든 사연은 있는 법이니까요. 그는 다만 여인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기로 했습니다. 제 이름은 윤서진이라 합니다. 혹시 성함을 여쭤도 되겠습니까? 강혜진이라 합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산길을 걸었습니다. 혜진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서진은 그녀의 뒤를 따랐지요. 한참을 걷다가 혜진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은인께서는 무슨 일로 이 깊은 산까지 오셨습니까? 마을 사람도 아닌 듯한데. 오득현이라는 어르신을 찾아왔습니다. 혹시 그분을 아십니까? 혜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진은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지요. 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 너머 골짜기에 사십니다. 그분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혜진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혜진의 눈빛이 흔들렸고 말투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으니까요. 잘 모릅니다. 그분은 아무와도 말을 섞지 않으시니까요. 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서진도 굳이 캐묻지 않았지요. 다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과 오득현 사이에 무언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얼마 후 두 사람은 작은 오두막 앞에 도착했습니다. 혜진이 사는 곳이었지요. 오두막은 초라했지만 주변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입니다. 먼 길 함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서진이 작별 인사를 하려는데 혜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오득현 어르신을 찾아가시는 이유가 혹시 예실과 관련이 있습니까? 서진은 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이 여인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버지와 관련된 일입니다.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말했지요. 조심하십시오. 그분은 깊은 슬픔을 품고 계신 분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혜진은 서둘러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강혜진, 이 여인의 사연도 오득현과 얽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서진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오득현을 만날 시간이었습니다. 3년을 기다려온 그 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었지요. 강혜진의 오두막을 뒤로하고 윤서진은 더 깊은 골짜기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오득현의 집이 눈에 들어왔지요. 낡은 초가집이었지만 단정하게 손질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마당에는 장작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텃밭에는 무와 배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3년을 찾아 헤맨 끝에 이곳까지 왔건만 막상 문을 두드리려니 손이 떨렸습니다. 과연 이 집에 사는 노인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을까? 혹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은 아닐까? 서진은 심호흡을 한 뒤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예순이 훌쩍 넘어 보이는 노인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지요. 바로 오득현이었습니다. 누구시오? 오득현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정중히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한양에서 온 나그네입니다. 먼 길을 걸어 이곳까지 왔는데 해가 저물어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고 있습니다. 부디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오득현은 잠시 서진을 살펴보았습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지요. 30년을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온 노인이었으니 갑자기 찾아온 낯선 일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산속까지 무슨 일로 왔소? 길을 잘못 들어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려 해도 이미 해가 기울어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오득현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어두워지는 산길을 혼자 내려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결국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시오. 하나 변변치 못한 집이니 기대는 말고. 고맙습니다, 어르신. 서진은 오득현의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깨끗했지만 너무나 소박했습니다.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뒤주, 그리고 몇 권의 책이 전부였지요. 벽에는 낡은 족자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충효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득현은 서진에게 자리를 권하고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얼마 후 노인이 소박한 저녁상을 들고 왔지요. 좁쌀밥과 된장국, 그리고 장아찌 몇 점이었습니다. 변변찮지만 드시오. 감사히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서진은 노인의 얼굴을 슬쩍슬쩍 살펴보았습니다. 오득현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지요. 마치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후 서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 산속에서 혼자 사시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익숙하오. 30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가족은 안 계십니까? 오득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진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노인은 고개를 돌리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모두 떠났소.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서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오득현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곤하실 테니 일찍 쉬시오. 내일 새벽에 길을 안내해 드리겠소. 고맙습니다. 오득현은 옆방으로 들어갔고 서진은 홀로 방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잠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지요. 노인의 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살금살금 마루로 나왔습니다. 달빛의 의지에 주변을 살펴보다가 문득 마루 귀퉁이에 놓인 낡은 상자를 발견했지요. 상자 뚜껑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하나씩 꺼내보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을 때 서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종이에는 피로 얼룩진 흔적이 있었고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쳐 읽어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윤다로, 나를 대신해 죽다. 서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윤다로, 바로 서진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노인을 대신해 죽었다는 것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서진은 문서를 다시 상자에 넣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노인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직접 아버지를 죽인 것은 아닌 듯 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노인을 구하다가 죽은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서진은 품속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득현 형, 부디 용서하시오. 이제야 그 의미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지요. 아버지는 오득현을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노인에게 정체를 밝히고 진실을 들어야겠다고. 더 이상 숨기고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 집 안 어딘가에 숨어 있었고 서진은 반드시 그것을 밝혀낼 것입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서진의 마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3년을 기다려온 그 진실이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윤서진은 오득현의 안내를 받아 산을 내려왔습니다. 노인은 말이 없었고 서진 역시 밤사이 발견한 문서에 대해 입을 열지 못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무거운 침묵 속에서 산길을 걸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이르자 오득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길을 찾을 수 있겠지요. 부디 조심해서 가시오. 고맙습니다, 어르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서진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득현은 고개만 끄덕이고는 다시 산으로 향했지요. 서진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마을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마을 장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농산물을 파는 이, 생선을 파는 이, 그리고 각종 물건을 늘어놓은 장수들로 북적거렸지요. 서진은 장터를 둘러보다가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약장수를 발견했습니다. 약장수는 50 남짓한 나이로 보였는데 수염을 기르고 갓을 쓴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 보따리를 펼쳐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약을 권하고 있었지요. 요통에는 이 약이 신통하오. 한 첩만 드셔도 효험을 보실게요. 서진이 약장수 앞을 지나가려는데 약장수가 갑자기 서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총각. 서진이 놀라 돌아보자 약장수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인은 박호연이라 하오. 혹시 산속일에 깊이 파고들 생각이시오?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약장수가 어찌 자신의 일을 아는 것일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득현 영감 말이오. 어젯밤 그분 댁에 묵으셨지요? 어떻게 그것을? 박호연은 주변을 살피더니 서진을 장터 한쪽 구석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박호연이 나지막이 말했지요. 이 늙은이가 보기엔 총각께서 그분에 대해 무언가 알아내려 하시는 듯하오. 하나 충고하건대 그만두시는 게 좋을게요. 왜 그러십니까? 혹시 어르신께서 오득현 영감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박호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지요. 30년 전 일을 모두 알고 있소. 그분이 왜 저 산속에 숨어 사는지도 말이오. 서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아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제 아버지 윤다로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호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윤다로라는 이름을 듣자 깊은 슬픔이 어린 표정을 지었지요. 역시 그러하였구려. 도령이 윤참판의 아들이셨구려. 참판이라니요? 제 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선비였습니다. 아니요. 윤다로 어르신은 사원부 지비를 지내신 훌륭한 분이셨소. 하나 30년 전 영모 사건에 휘말려 목숨을 잃으셨지요. 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관직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니까요. 어머니는 그저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말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영모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박호연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는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30년 전 간신 최문달이 꾸민 영모 사건이 있었소. 오득현 어르신도 그 사건에 엮였고 윤다로 어르신께서 오득현 어르신을 구하려 하셨소. 하나 결국 박호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그래서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겁니까? 그렇죠. 윤다로 어르신은 오득현 어르신이 영모와 무관하다는 것을 밝히려 하셨소. 하나 최문달의 관계가 너무 교묘했지요. 결국 윤다로 어르신만 역적으로 몰려 참수당하셨소.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무고한 사람을 구하려다 역적으로 몰려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득현 어르신은 그분은 살아남으셨소. 하나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셨지요. 자신 때문에 은인이 죽었다는 죄책감 말이오. 박호연은 서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도령,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으로 살게 되는 사람이 있소. 오득현 어르신이 바로 그런 분이오. 그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오. 그렇다면 진짜 죄인은 누구입니까? 최문달이라는 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박호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최문달은 지금 이 고을의 아전으로 있소. 여전히 권세를 부리며 살고 있지요.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원수가 바로 이 마을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요. 최문달은 간교한 자요. 함부로 덤볐다가는 도령마저 위험해질 수 있소. 박호연은 간곡히 말렸지만 서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3년을 기다려온 복수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으니까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서진은 박호연에게 깊이 절을 올리고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최문달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진짜 악인을 벌해야 했지요. 박호연은 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지요. 저 젊은이도 결국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구나. 부디 무사하기를. 장터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흥정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나 서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요. 오직 아버지의 원한을 갚겠다는 일념만이 서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이 장터를 벗어나 마을 안쪽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앞에서 위풍당당하게 걸어오는 한 사내가 눈에 들어왔지요. 50줄의 사내는 아전복을 입고 있었고 그 뒤로는 하인 둘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에는 교활함과 오만함이 가득했지요. 비켜라 비켜. 나리께서 지나가신다. 하인 하나가 큰 소리로 외치며 길을 막고 서 있던 사람들을 밀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길 양쪽으로 비켰지요. 서진도 본능적으로 길가로 물러섰습니다. 사내가 서진의 옆을 지나갈 때 서진은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로 박호연이 말한 최문달이 틀림없었지요. 30년 전 영모를 꾸며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간신 말입니다. 서진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불끈 쥐어졌습니다. 당장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요. 하나 박호연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고. 최문달은 간교한 자라고 말이지요. 서진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복수는 신중하게 해야 했으니까요. 서진은 최문달의 뒤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했지요. 최문달은 마을 한복판에 있는 큰 기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관아의 부속 건물인 듯 했지요. 서진은 담 너머로 안을 살폈습니다. 최문달이 마당에서 무언가를 하인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산속 여인네 집에 가서 곡식을 더 받아오너라.
만약 거부하거든 매질을 해서라도 받아오고. 알겠습니다, 나리. 서진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산속 여인이라니 혹시 강혜진을 말하는 것일까? 최문달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요. 그 계집이 감히 내 말을 거역하다니. 아비의 죗값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잊은 모양이로구나. 하인들이 비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계집애가 워낙 고집이 세서 그렇지요. 하나 매 몇 대만 맞으면 금세 순해질 겁니다.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문달이 강혜진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비의 죗값이라는 명목으로 말이지요. 도대체 강혜진의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서진이 더 엿듣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놀라 돌아보니 강혜진이 서 있었지요. 그녀는 곡식이 든 광주리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서진은 재빨리 혜진의 입을 막고 담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안에서 최문달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지요. 누가 밖에 있느냐? 가서 보고 오너라. 하인 하나가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진과 혜진은 급히 담 모퉁이로 숨었지요. 다행히 하인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혜진을 데리고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마을 끝 빈터에 이르자 서진이 물었지요. 저 최문달이라는 자가 낭자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혜진은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낭자의 아버님은 누구십니까? 최문달이 낭자 아버님의 죗값을 운운했는데.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제 아버지는 강인걸이라 하였습니다. 30년 전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목숨을 잃으셨지요.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강인걸. 분명 아버지의 편지에서 본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영모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 중 하나였지요. 그렇다면 낭자도 그 사건이. 그렇습니다. 제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으셨고 저희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이곳으로 도망쳐 숨어 살고 있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최문달은 제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입니다. 하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자는 여전히 권세를 누리고 있고 저는 그저 숨어 사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으니까요. 서진은 혜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제 아버지도 그 사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처지입니다. 혜진이 놀라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령의 아버님께서도. 윤다로입니다. 제 아버지는 윤다로입니다.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윤참판 어르신의 아드님이셨군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말씀하셨습니다. 윤참판 어르신께서 우리를 구하려 하셨다고. 하나 최문달의 관계가 너무 교묘해서 오히려 역적으로 몰리셨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슬픔을 나눈 사람들이었지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문달의 죄를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 어찌하시겠습니까? 최문달은 아직도 권세가 대단한데 방법을 찾아야지요. 아직은 모르지만 분명 방법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최문달의 하인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저기 있다. 저 계집이 나리댁을 엿보고 있었다. 서진은 혜진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뒤쫓아왔지만 두 사람은 골목길을 누비며 따돌렸지요. 한참을 달려 산길로 접어들자 하인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멈춰 선 서진과 혜진.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최문달은 그들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지요. 하지만 서진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30년 묵은 진실을 밝힐 동지를 만났으니까요. 이제 악인을 벌하고 억울한 넋들을 위로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날 밤 윤서진은 다시 오득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지요.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서진은 품속에서 아버지의 편지 조각을 꺼내 손에 꼭 쥐었습니다. 오득현의 집에 도착하자 노인은 호롱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서진이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들어오시게. 서진이 방으로 들어서자 오득현이 말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어르신, 제게 숨기신 것이 있으시지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득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오. 자네가 다시 올 줄 알았네. 자네 눈빛을 보니 범상치 않은 사연이 있어 보였으니까. 서진은 품속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오득현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편지입니다. 오득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호롱불에 비쳐 글씨를 읽는 노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지요. 윤다로는 제 아버지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서진의 단호한 물음에 오득현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노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신음했지요. 알고 계셨군요. 결국 이날이 오고야 말았구려.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제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신 겁니까? 어르신과 무슨 관계였습니까? 오득현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30년 묵은 슬픔으로 가득했지요. 윤다로 어르신은 내 은인, 아니, 내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셨지. 노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나는 한양에서 작은 벼슬을 하고 있었네. 사원부 주서라는 낮은 벼슬이었지만 나름 보람을 느끼며 살았지. 그때 윤다로 어르신께서 집위로 계셨고 나는 그분 밑에서 일했네. 오득현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권세가 대단했던 최문달이라는 간신이 있었네. 그자는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역모를 꾸몄지. 그리고 나를 그 역모에 끌어들이려 했네. 어르신을요? 그렇네. 최문달은 내게 거짓 증언을 하라고 회유했고 내가 거부하자 나를 역모의 주모자로 몰아갔지. 나와 함께 강인거리라는 친구도 엮였네. 서진은 강인거리라는 이름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혜진의 아버지였지요. 윤다로 어르신께서는 우리가 무고하다는 것을 아셨네. 그래서 필사적으로 진실을 밝히려 하셨지. 하나 최문달의 관계가 너무 교묘했네. 오히려 윤다로 어르신께서 역적을 두둔한다는 누명을 쓰시게 되었지. 오득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윤다로 어르신께 그만두시라 간청했네. 내가 죽더라도 어르신만은 무사하시길 바란다고 말이네. 하나 어르신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구하려 하셨지.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신문 도중 윤다로 어르신께서는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쓰셨네. 나와 강인거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주모자라고 거짓 자백을 하신 거지. 서진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무고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역적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 최문달은 그것도 모자라 우리 셋 모두를 죽이려 했네. 결국 윤다로 어르신과 강인걸은 참수당했고 나만 겨우 목숨을 건졌지.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윤다로 어르신께서 마지막 순간에 진짜 증거를 몰래 숨겨두셨네. 최문달의 비리를 증명할 문서였지. 나는 그 문서를 찾아내어 올렸고 그제야 진실이 일부 밝혀졌네.
오득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나 때는 이미 늦었지. 윤다로 어르신과 강인걸은 이미 돌아가신 뒤였네. 최문달은 처벌을 받았으나 사형까지는 가지 않았지. 그자의 배후에 더 큰 권력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르신께서는 이곳으로. 그렇네. 나는 두 분의 목숨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벼슬을 버리고 이곳으로 왔네. 30년을 이렇게 속죄하며 살아왔지.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득현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득현아, 부디 용서하거라. 이것이 내 운명이었으니 후회는 없다. 다만 내 아들이 자라거든 이 사실을 알려주어라. 아비는 떳떳하게 살다 갔노라고. 서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의로운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해달라 하셨네. 오득현은 방 구석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진이 본 바로 그 상자였지요. 노인은 상자에서 문서 한 뭉치를 꺼내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윤다로 어르신께서 목숨을 걸고 지키신 증거일세. 최문달의 비리를 증명하는 문서들이지.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증거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어르신, 이제 함께 최문달을 벌합시다. 30년 전의 진실을 세상에 알립시다. 오득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늙고 병들었네. 하나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게야. 부디 윤다로 어르신과 강인걸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서진은 오득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한 가닥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묵은 진실이 드러나고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벼려지고 있었지요. 다음 날 새벽 윤서진은 강혜진과 박호연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득현도 함께였지요. 네 사람은 혜진의 오두막에 모여 앉았습니다. 서진은 아버지가 남긴 문서들을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최문달을 벌할 때가 왔습니다. 이 문서들이 그자의 죄를 증명할 것입니다. 박호연이 문서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오. 최문달이 관아의 곡식을 빼돌린 증거, 뇌물을 받은 기록, 그리고 영모를 조작한 정황까지 모두 담겨 있구려.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나 이것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최문달은 여전히 아전으로 권세를 부리고 있는데. 서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관찰사께 직접 고발하겠습니다. 이 문서들은 30년 전 영모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정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오득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요. 하나 최문달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게야. 그자는 이미 자네들을 주목하고 벼르고 있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박호연이 나섰습니다. 내게 계책이 있소. 최문달을 함정에 빠뜨려 그자의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오. 네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계책을 짰습니다. 박호연은 최문달에게 접근하여 귀한 약재가 있다며 유혹할 것이었지요. 최문달은 탐욕스러운 자였으니 분명 넘어올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서진과 혜진은 최문달의 집에 숨어들어 추가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계책은 이틀 후 실행되었습니다. 박호연이 최문달을 찾아가 말했지요. 날이 귀한 약재를 구했습니다. 100년 묵은 산삼인데 이것을 드시면 10년은 젊어지실 것입니다. 최문달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것이 정말이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다만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은자 100냥은 받아야지요. 은자 100냥이라니 너무 비싸지 않느냐? 100년 묵은 산삼입니다. 이 값이면 싼 것입니다. 최문달은 탐욕에 눈이 멀어 박호연을 따라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서진과 혜진은 최문달의 집으로 숨어들었지요.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사랑채를 살폈습니다. 저기 문서들이 있을 것입니다. 서진이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사랑채로 들어갔지요. 방 안에는 온갖 문서와 장부가 가득했습니다. 서진과 혜진은 재빨리 문서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혜진이 작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가 찾아낸 것은 최문달이 관아의 곡식을 빼돌린 장부였지요. 서진도 영모 사건과 관련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30년 전 최문달이 거짓 증언자들에게 뇌물을 준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어서 나갑시다. 두 사람이 문서를 챙겨 나오려는데 갑자기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문달이 돌아온 것입니다. 박호연의 함정을 눈치챈 것이지요. 도둑이야. 누가 내 집에 들었다. 최문달이 소리를 지르며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서진과 혜진은 뒷담을 넘어 도망쳤지요. 최문달과 하인들이 뒤쫓아왔지만 두 사람은 이미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놓치지 마라. 저놈들을 잡아라. 최문달의 고함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최문달에게 독이 되었지요. 마침 이 고을을 순찰하던 관찰사의 행차가 마을을 지나고 있었으니까요. 저 소라는 무엇이냐? 관찰사가 물었습니다. 수행하던 관리 하나가 알아보고 와서 아뢰었지요. 마을 아전 최문달이 도둑을 쫓고 있다 합니다. 도둑이라니. 내가 직접 보겠다. 관찰사 일행이 최문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서진과 혜진이 오득현, 박호연과 합류하여 최문달 앞에 당당히 섰지요. 서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관찰사 나리, 소인은 윤다로의 아들 윤서진입니다. 이 최문달의 죄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관찰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윤다로라면 30년 전 영모 사건으로 돌아가신 그 윤참판 말이냐? 그렇습니다. 제 아버지는 무고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억울함을 풀고자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진은 오득현에게서 받은 문서와 최문달의 집에서 찾은 장부들을 관찰사 앞에 내놓았습니다. 관찰사가 문서들을 살펴보는데 그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이것이 사실이냐? 최문달, 내가 영모를 조작하고 관아의 재물을 빼돌렸단 말이냐? 최문달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저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저자들이 조작한 것입니다. 거짓이라고? 여기 내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 관찰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최문달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지요. 이놈 최문달, 당장 결박하라. 관찰사의 명에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문달을 붙잡았습니다. 최문달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억울합니다. 나리, 저는 억울합니다. 억울하긴.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났는데 무슨 억울함이냐. 당장 관아로 끌고 가라. 최문달은 결국 포박되어 끌려갔습니다. 30년을 권세를 누리며 살아온 악인이 마침내 벌을 받는 순간이었지요. 관찰사는 서진 일행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수고가 많았소. 이 사건은 조정에 보고하여 재조사할 것이오. 윤참판의 억울함도 반드시 풀어드릴 것이니 안심하시오. 서진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관찰사 일행이 떠나고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득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형님, 이제 편히 눈을 감으십시오.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혜진도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마음 놓으십시오. 서진은 하늘을 우러러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었습니다. 부디 저승에서 편히 쉬소서.
30년 묵은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기는 벌을 받고 억울한 넋들은 위로를 받았지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였습니다.